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2020년 1월 13일 이슈 방담 97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2020년 전망 시리즈 제4회 방송입니다. 서방에 GNS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경제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GNS 이코노믹스가 올해 2020년부터 중국 경제가 붕괴, 경착륙을 시작하고 중국의 공산체제가 정치적 위기를 맞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GNS 이코노믹스의 이러한 예측에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중국이 마이너스 총 요소 생산성을 갖고 있고 중국이 부채 포화에 빠졌으며, 그리고 세 번째, 중국이 과도한 국가 부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마이너스 생산성 때문에 생산을 해도 이윤이 아니라 적자가 발생하고 부채가 쌓입니다. 부채 포화 현상 때문에 중국은 가계와 기업이 신규 대출을 받아도 기존 대출의 원금과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데 과도한 국가 부채 때문에 인프라 건설 투자를 위한 대규모 재정 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인프라 건설에 지출을 하다 보면 초인플레이션, 즉 월평균 50%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1년 이상 지속되는 현상이 발생해서 공산체제가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됩니다. 올해 2020년부터 중국 경제가 붕괴, 즉 경착륙과 공산체제의 정치적 위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GNS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연구재단이 지난 4년 동안 중국 경제를 면밀하게 추적했습니다. 이 재단이 2017년 3월 처음으로 중국 경제의 지속가능성 부재에 관해서 경고를 했고, 그 이후에도 이런저런 경고를 계속했습니다. 이제 중국이 그것의 부채주도 경제 모델, Debt Driven Economic 모델의 끝에 다가섰고 중국 기적이 종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GNS 이코노믹스는 이것이 올해 세계 경제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어질 글로벌 경제 붕괴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당국이 2019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매우 공격적인 신용 주입을 했으나 2015년 16년에 있었던 것처럼 인프라 건설 투자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3분기에 기록을 갈아치우는 사상 초유의 대규모 신용 주입을 했는데 은행권과 비은행권을 통해서 기업에게 매우 저렴한 신용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적인 신용 주입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허구적인 공식 성장률 6%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GDP 성장률이 6%도 달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이미 부채 포화, Debt Saturation에 근접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부채 포화는 기업과 가계가 더 이상의 부채를 흡수하지 못해서 신용 주입으로도 경기 부양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부채 포화가 오면 가계와 기업이 더 이상 부채를 짊어질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GNS 이코노믹스는 2017년 9월부터 중국 경제가 부채 포화에 근접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경정부는 절망적으로 중국 경제에 계속 강제로 새로운 신용을 주입했습니다. 2019년에 나온 데이터는 북경정부가 경제에 필사적으로 신용을 주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그래프는 GNS 이코노믹스가 만든 그래프인데 각 색깔별로 상이한 연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검정색은 2019년을 나타내는데 2019년에도 다른 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많은 신용을 주입했습니다. 아마 2020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주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렇게 극단적인 속도의 부채 증가를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부채의 생산성이 너무 낮아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생산을 하면 할수록 이윤이 발생해서 부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적자와 부채가 더 쌓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GNS 이코노믹스가 만든 그래프인데 중국의 총 요소 생산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부터 계속 중국 경제는 총 요소 생산성이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무리 신용을 주입해도 중국 경제에는 이렇게 신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9년에 엄청난 신용을 주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2016년, 17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경제 신용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가계와 기업이 더 이상 부채를 짊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경제를 회생시키려면 인프라 건설을 위해서 대대적인 지출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하는데 북경 정부는 더 이상 이러한 지출 프로그램을 수행할 재정적 여력이 없습니다. 활주로가 끝났는데 더 이상 이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활주로를 끝났고 경착륙은 피할 수 없습니다. 2013년, 18년 말에 중국 정부의 예산 적자가 GDP의 5%에 근접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대차 대조표 밖에 있는 지방정부의 그림자 금융 부채까지 합하면 예산 적자가 무려 GDP의 11%를 넘습니다. 2014년 말에는 정부의 공식 예산 적자가 1% 미만이었고 지방정부의 그림자 금융까지 합해도 5% 정도였습니다. 예산 적자의 규모가 GDP의 11%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중국 정부가 더 이상 대규모의 재정 지출을 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중국 정부는 더 이상 2015년, 16년에 단행한 것과 같은 대규모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할 여력이 없습니다. 만일 그래도 중국이 새로운 인프라 건설 투자를 하려면 중앙은행이 무한정 돈을 찍어내야 하는데 이것은 초인플레이션과 체제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는 옵션입니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방의 소규모 대출기관을 동원하려고 해도 이들마저 대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라는 북경의 요구에 응할 것 같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북경 정부의 정책이 무조건적인 구제금융에서 부도 처리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이 부실한 대출자들의 악성 부채를 떠안지 않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거의 모든 중국 은행들이 대규모 악성 부채 때문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게임은 끝났고 이제 중국 경제가 붕괴, 경착륙했을 때 북경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할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국 정부는 임박한 경제 붕괴를 막으려고 계속 절망적으로 신용 주입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 붕괴를 몇 개월 늦출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중국은 신용 주입의 모든 역사적 사례를 초월한 상태에 있습니다. 늦어도 2021년경에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미 중국 정부 부채 비율이 일본이 경제 위기를 맞은 그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부채를 증가시킬 수가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둘째, 중국 지도자들이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외과 수술적 신용 주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 경제의 완전한 붕괴를 막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공산체제의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엄청난 규모의 부채에 의해서 성장을 지속했기 때문에 사실상 붕괴를 기다리는 대규모의 취약한 다단계 사기에 불과합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는 중국 경제의 붕괴로 글로벌 경제가 큰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